점증하는 북한 SLB의 위협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대일본 견제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가성비 가장 뛰어난 함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위협이 날로 고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공론화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 무기 시장이 함정 쪽으로 와요. 지금 남사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그 미국하고 갈등이 고조되면은 대만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많은 나라에서 함정 쪽으로 지금 많이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정은 더 비싸잖아요. 과거에는 탱크, K9 자주포, 뭐 FA-50 공격기, 뭐 천무 이런 것들로 했지만은 이제 등치가 큰 함정 이런 거 되면은 프랑스, 독일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특성화를 해내야 돼요. 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제 핵 추진 잠수함 한번 여쭤보고 또 북한과 한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 많은 분들이 교수님 덕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핵 추진 잠수함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모르신 분들 예전에 많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지금은 국회의원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별명 붙여준 게 핵 추진 잠수함의 그 홍보대사 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한국 해군은 사실상 그 해군력을 증강하는데 굉장히 더뎌 왔어요.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거대 우방이 있기 때문에 한미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해주는데 뭐 해군군을 할 필요 있냐 이런 논리가 많이 지배적이었어요. 우리가 해군력을 꾸준하게 증강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국이라고. 특히 북한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우리가 군사력 증강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독도 문제, 중국이 서해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은 해군력이 증강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북한 김정은이가 5대 전략무기를 선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ICBM 다탄두도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정찰 위성까지 했는데 핵잠수함은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막바지를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핵추진 잠수함 공장에 방문해가지고 이건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이제 비대칭적으로 큰 게 핵미사일이잖아요. 핵을 엄청난 고도화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한미연합 전력에서 개전 초에는 그 공격당한다고, 육상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물속에 집어넣는 전략,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핵잠수함 만들려다가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디젤 잠수함이라 일단 개조해가지고 핵무기를 실어라. 그래가지고 2023년 9월 6일 날 김근욱 영함을 이제 진수하면서 거기다 SLBM 10발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요.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실어야 제격이라고. 근데 디젤 잠수함은 속도도 잘 안 나오고 크기도 작은데 거기다 핵무기를 실으면 가분수처럼 되는. 그래서 아무튼 빨리빨리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부족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나. 그 분야가 이제 그 원자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은 우리는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계획이죠. 왜냐? 잠수함도 북한보다 30년 늦게 건조했어요. 디젤 잠수함도 그렇게 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뒤지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국방비는 20배 이상 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돈이 최고인데 가장 큰 무기인데 왜 북한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실험할 때 2006년 전후해가지고 핵무기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가져야 되겠다 시도는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했거든.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고 해군의 그때 당시에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때 잠수함도 만들어보지 않았고 원자로도 소형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22년 3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에서 계속 부채질 하잖아요. 지금 막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력 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특정한 무기체계, 예를 들어 SLBM 이런 것들은 빈익 사업으로 묶어놨다고. 빈익 사업이라는 대외비 사업인데 이거는 그냥 대외적으로 안 알리고 그냥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대외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2003년 4년도에 추진하다가 중지했는데 사실상 원자로 분야는 계속 응용력으로 했어요. 대외비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주고 모르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고 있단 말이죠, 사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수만 가지 이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삼성이 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사와야 되는데 그 사오려면은 end user certificate. 그냥 최종 사용자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야 판다고, 우리한테. 근데 우리 핵잠수 만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비닉스가 물려가지고.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난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업단장을 했기 때문에 대강의 우리 기술 진도는 알고 있지만은 전역을 한 이상 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야, 그거 내놔라, 뭐 확보해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듣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월 달에 국회에서 세미나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핵잠수함 만든다는 얘기를 왜 못하냐. 우리가 핵무기도 아닌데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전 세계가 한다. 싱가포르 하노이 그 회담을 다 견인했잖아요. 우리가 비핵화를. 북한은 비핵화 시키겠다. 그때 다 알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핵잠수함은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이에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최소한 우라늄 농축가 9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우리가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재처리 시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다 사오는데 다 사오면은 IAEA하고 다 확인을 해요. 너 사다가 어디 있어? 너 이거 사가지고 또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계속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가자. 그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문제였구나. 우리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게 뭐 핵무기 만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군함의 추진체로 사는 것도 우리가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국의 안보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미국한테 언제까지 의존할 거야. 미국이 다 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핵 10대 강국이고 그런데 뭐 우리가 명목상 GDP는 북한보다 100배 앞선다고요. 응? 그 정도 나라가 왜 자꾸 질질 끌려가느냐 이런 여론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것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75.2%가 그래요. 그 여론이 그런 걸 이제 지렛대 삼아서 우리도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어디로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대비 사업을 풀어야지 이게 추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외 사업을 풀고 이건 국책 사업으로 가야 돼요. 국책 왜 국책 사업으로 가야 되냐면은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해야 돼.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 안 하고 그냥 해군에 맡겨놨다고. 그러니까 해군은 여기저기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관 간에 원자력 연구원 뭐 이런 데 협력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32년 만에 또 러시아에서 2번 임대해가지고 운용하면서 그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30년 만들었고 중국도 러시아하고 초반에는 협력하다가 러시아에서 국경 문제로 해가지고 틀어졌다고.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안 하겠다니까 모 대통령이가 1만 년이 걸려서라도 핵잠수를 만들어 그랬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28년 만에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3년 4년도에 우리가 시작했다가 중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뭐 2025년이니까 22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케이스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국가 기술력을 총 결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고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죠. 총 결집하고 우리의 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적이 지금 핵잠수함을 갖겠다 하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그다음에 이 핵잠수함은 또 이 가격대 성능비가 좋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중국은 뭐 항공모함을 기동하면서 서해를 장악하려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항공모함 대등한 숫자를 갖기 돈이 많이 들으니까 항공모함은. 그래서 핵잠수함 가져가지고 우리가 물속에서 딱 겨누고 있으면은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견제할 수 있는 최적 무기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뭐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기술자들이 마음 놓고 하죠. 그럼 이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른 건가요?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2010년경부터 북한은 만들겠다 해가지고 선언을 했는데 핵잠수함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동상을 세워줄 때 이렇게 막 지휘부에서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줄기차게 하다가 북한은 막 국제 제재도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경제도 안 좋고 이건 뭐 돈이 좀 많이 비싼 거니까 그래서 주춤하다가 2021년도에 김정은이가 제8차 당대회 1차 1월 달에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건조하겠다고. 우리는 핵잠수함 건조하겠다. 지금은 핵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10월 달쯤 해가지고 핵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 매겨라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제가 추정컨대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원자로 설계하는 거 문제 이런 것들이 고난도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이미 뭐 2016년부터 SLBM 만들어서 시험 발사 성공했잖아요. 북극성 1형, 3형, 그 다음에 미니 SLBM 다 시험 발사했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잠수함 만들어 집어내야지. 그러니까 핵잠수함 빨리 안 만들어. 이 진도가 잘한다 갑니다. 돈도 없고 기술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1800짜리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그래가지고 한 9m 내지 10m 늘렸어요. 근데 잠수함은 원래 장폭비라고 하는 길이하고 폭이 9대1 정도가 돼야 물속에서 가장 민첩하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현대 잠수함인데 폭은 놔두고 길이만 들인 거라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지금 2023년 9월 6일 날 진수를 했다고 하는데 진수를 하면 통상 1년 정도 지나면 잠수함이 모든 시험 평가가 다 끝나야 돼요. 시운전이 끝나고 이제 전력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 보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쯤 해가지고 김근옥함이 뭐 시운전 하다가 기아우뚱하고 뭐 기울어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나 김근옥함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한 수중에서 기동을 안 하더라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위협이잖아. 핵무기를 숨겨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핵잠수함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핵잠수함을 계속 강조했는데 안 되니까 일단 디젤 잠수함을 SLBM이 실어라. 지시를 해놨고 핵잠수함은 내가 이제 조약을 따라서 우리가 원조 받으면은 러시아 지금 15,000명 파병했으면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기술, 정찰, 인공위성, 정찰 위성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진도를 좀 높여라, 가속화해라 이런 지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인데 이게 추진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는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가 이제 축전지에 충전을 해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충전된 전기로 추진한다고. 왜냐하면 물속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디젤 발전기 돌리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못 돌린다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는 배터리를 쓰다가 막 기동화를 하면 빨리 많이 기동할수록 올라와서 충전해야 돼. 이때 걸린다고. 이게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하고 대서양에서 전사한 잠수함 승조원들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항공기에서 공격받고 수상하면 공격받고 하니까 이 승조원들이 이제는 물에 올라가도 들키니까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유언 비슷하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이 막 경쟁적으로 개발했었어요. 그 잠수함을 수중에서 고속으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잠수함. 그러다가 실용화도 못하고 막 그때 뭐 과산화 수술을 하다가 독일에서 불도 나고 그랬어요. 우여곡절 끝에 개발 막바지 갔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어. 다 실패했고 실용화도 못했고 그 후에 한 9년이 지나서 미국이 1954년대 최초 핵추진 잠수함 만들었는데 이건 핵추진 잠수함의 원리는 우라늄을 핵분열 시켜가지고 물을 끓여요.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고.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고 물 위에 안 올라와도 돼요. 우라늄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잠수함 그래. 리얼 서브마린 그런다고.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말은 원래 한문에도 물 밑에 잠기는 배거든. 그래서 물 밑에서 안 올라와도 되는. 그래서 2차 대전까지는 물 수상항해 하면서 충전하면 가다가 적이 오면 딱 숨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어류를 쏘고 그다음에 적이 없으면 또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필요시 들어가는 잠수함이 2차 대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필요시만 올라가는 잠수함. 그렇게 변모가 돼.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이라고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지금 전 세계에 한 528척 정도 잠수함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가 핵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전비라고 해요. 교전비. 잠수함 한 척을 격침시키는데 수상함정이나 항공기가 어느 정도 소모됐느냐. 1차 대전 때는 교환비라고 그러는데 잠수함 한 척 때 수상함정 25.9척.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잠수함 한 척 때 3.5척. 그러니까 2차 대전으로 가면서 잠수함이 훨씬 불리했죠.
2차 대전 말경에 항공 대서양 전투에서는 항공기에 의해서 격침된 잠수함이 56%. 고속으로 수중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잠수함 만들어달라 이렇게 유언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954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노틸러스라는 핵잠수함 만들게 됐죠. 저 그럼 디젤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속력에서 차이 나요. 기동성이. 지구가 4120km인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140일 걸려요. 한 바퀴 돌려면. 근데 140일은 승조는 쉬기도 해야 되고 보급품도 실어야 되는. 근데 핵잠수함 같은 40일이면 끝내요. 40일 때는 간단히 뭐 잠수함 승조 입장에서는 산책 한번 갔다 온다 이런 기분으로 갔다 오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하고 그 핵잠수함은 KTX 정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 수중작전 지속 능력, 잠수함은 물속에서 오래 있어야 최고니까 이거는 뭐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와야 돼요. 뭐 최소한 1-2위는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때 스노클 마스트를 올려서 공기를 빨아야 되네. 그게 엄청난 먼 거리에서 잡혀요. 요새는 레이더, IR, 뭐 림프라드 이런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 잘 잡아내요. 그래서 지금도 불안하다. 근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분열로 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은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격 능력도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한 생산하고 계속 이제 원자로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를 키울 수 있어요. 크기를. 그러니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략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OI-9 같은 경우는 한 발이 59톤 정도 돼요. 그 미사일 크기가. 그런 것을 한 20발 실으니까 이런 거는 뭐 대도시 하나는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장 능력이 뛰어나죠. 근데 디젤 잠수함 같은 거는 힘도 약하고 배도 작으니까 어뢰나 뭐 기뢰, 뭐 SLCM, 순항미사일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하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격력이 막강하다. 그 다음에 핵잠수함은 생존 능력이 뛰어나죠. 안 올라가도 되니까 들킬 염려가 좀 적죠. 근데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매일 또 올라와서 스노클 하거든. 스노클 할 때는 엔진 소리가 크거든. 엔진 소리가 그 잡힐 확률도 많고, 그다음에 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최후까지 살아남을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예를 들면 도쿄나 샹하이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펀치가 약하니까 그런 것 좀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평가한 게 미군의 이제 에드워드 비치 대령이라는 사람이 2차 때 디젤 잠수함 함장도 하고 핵잠수함 함장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당시에 자기가 디젤 잠수함을 비교를 한 거예요. 물속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대량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개발된 지금에는 2차 대전 때 디젤 잠수함은 그야말로 스페인 옛날에 그 원탁의 기사 칼 가지고 하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 부적함대 이야기다. 지금은 핵무기 가지고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단적으로 비교하는 예가 2차 대전까지 잠수함이 맹활약했어요. 1차 대전부터 잠수함이 등장해가지고 1차 대전 이전에는 그야말로 물 위에서 싸웠어요. 해군이. 거함 거포 멀리 보고 1차 대전이 시작하면서 독일이 유보트를 만들어가지고 물 밑에서 쐈다고. 전쟁이 3차원으로 이루어진 거.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입체 해군이 됐고 그다음에 해전의 양상이 바뀐 거죠. 물속에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2차 대전까지 해전의 양상을 바꾸면서 혁혁한 역할을 하는 게 디젤 잠수함인데 한마디로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2번이나 1차 대전, 2차 대전 항복으로 몰고 왔다고 독일이. 영국보다 8대2에 열세했다고 해군력은. 근데 디젤 잠수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잘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이후에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디젤 잠수함은 북극까지 못 가요. 왜냐? 얼음이 두껍고 위에 올라가서 스노클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핵 잠수함은 거기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런 걸 다 비교해보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90년대 중반까지 디젤 잠수함을 다 팔아버렸어요. 폐기 처분했어요. 폐기 처분하거나 영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팔고. 그래가지고 지금 없어요. 핵추진 잠수함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정치적으로 오라면 쓰면은 오해를 받잖아요. 핵무기 만들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앴다는 건 그만큼 핵잠수함이 좋다는 얘기죠. 영국, 미국, 프랑스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있을까? 그만큼 전략 전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추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 한번 얘기 더 해주신다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제일 문제죠. 북한은 우리보다 뭐 정말 경제력도 뒤처지고 네. 국방비도 우리가 20분의 1 정도밖에 내지 않는데 우리보다 지금 잠수함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이미 뭐 공언하잖아요. 만들고 있다. 빨리 만들어라. 러시아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뒤져야 되느냐. 뭐 핵 잠수함, 디젤 잠수함도 우리가 30년 늦게 만들었는데 왜 핵 잠수함까지 이렇게 늦으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지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의 한미 동맹의 막강한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비대칭 전략으로 개발한 게 핵 미사일 잠수함인데 미사일하고 핵은 완전히 고도화됐잖아요. 화성 19까지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SLBM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총 5발 이상 시험 발사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 1형 그다음에 북극성 3형, 그다음에 미니 SLBM 이런 거. 그다음 최근에 들어서는 그보다 좀 SLBM 탄도미사일 아닌 순항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일단 SLBM에 핵탄두를 삽질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지대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도 엄청 안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렇게 핵잠수함도 건조하는 걸 뭐 가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지금 미국 태평양 사령관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협력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걸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이 대명제예요. 그래서 냉전 시에 미국 잠수함하고 소련 잠수함은 계속 추적 감시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발간된 브란드맨스 블러프라는 장님들의 음모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실화로 이제 이 연재가 됐어요. 왜냐면은 냉전 시에 러시아 잠수함하고 미국 잠수함, 그다음에 영국 잠수함 이런 데가 이제 같이 추중해서 추적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정말 위험을 무릅쓰게 했구나. 그 책에 나오는 그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다가 서로 부딪힌 사례가 19번 나와요.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제법적으로는 뭐 위법이거든. 상대방 영해에 들어가는 것도 위법이고. 그 다음에 서로 도둑질하고 감시하다가 들켰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배는 막 침몰할 정도로 침몰할 위협까지 느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공위성으로 지금 딱 보고 있어요. 미국 잠수함이나 그 핵무기 실은 잠수함이 언제 출항하는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출항과 동시에 그 핵무기를 실체하는 공격 원작 잠수함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다가 이거 이렇게 하려면은 최고 상대 잠수함보다 2, 3배의 속력을 24시간 낼 수 있어야 돼. 최소한 1.5배 이상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 할 수 있어요. 디젤 잠수함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이나 충전한다고 했죠. 저속으로만 이용해 물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핵추진 잠수함이 따라가면 다 잡을 수 있냐? 100%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골키퍼가 있는 거가 없는 건 천차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뭐가 뒤에 따라온다 하면 함부로 핵무기를 쏠 수 없죠. 내가 쏜과 동시에 내가 공격당한다 생각하면 핵무기 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전술에는 몇 시간 가다가 뒤에 한 돌아봐 삥 둘러 이렇게 쳐다본다고. 왜냐면은 잠수함 뒤에는 스크류가 있잖아요. 스크류가 막 돌아가면은 이 음파가 탐지가 안 돼요. 네. 그걸 음영구역 그러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가는 이런 선수 있어요. 그래서 추적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를 만들어서 SLBM으로 탑재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우리와 미국의 심대한 위협이 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적 감시를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없을 때는 미국하고 이 연합작전으로 좀 해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거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적 감시하는 전술인데 이 핵잠수함은 수중 키일체인의 핵심 전력이란 말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키일체인 하면은 그들이 이제 핵무기를 쏘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먼저 식별해서 공격하는 거거든. 그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거기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키일체인의 핵심 전력인데 디젤 잠수함 작전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핵 잠수함은 또 이 탐지 폭이 넓어요.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기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 잠수함 출항 시부터 추적 감시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보면은 브란드맨스 브로프에 보면은 3주 이상 들키지 않고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한 함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무게를 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북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변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주한 미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건들지 않지. 그 이전에 주한 미군이 없을 때는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짓밟은 게 중국이고, 일본은 우리를 36년간 거의 노예 취급했고, 그런데 지금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도 뭐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서해 내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군이 있다라면 다시금 또 그런 일이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니까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우리 예측하고,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해군 중심으로 또 이 전력을 키워야 된다. 주변국 견제를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항공모함이 좋지만은 항공모함은 비싸요. 그러나 중국하고 일본은 이미 항공모함을 지금 키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차 때 미국보다 항공모함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줄이고 눈치 보는 단계인데,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들이고 있는 단계다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은 항공모함을 슉 휘젓고 나오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항공모함을 우리 갖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 여론이 야, 그거 너무 비싸, 운용비도 비싸고 그래 지금 일단 스톱에 있는데, 아무튼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해 가지고 우리가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사례가 2011년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 세척을 수출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독일을 제끼고 땄는데, 우리가 독일에서 기술을 배운 지 30년 만에는 우리가 도산 안창호 3,000톤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요즘에는 우리 한국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 나라가 줄 서 있다는 얘기예요. 캐나다, 뭐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최근엔 페루까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디젤 잠수함 플러스에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받는다. 그럼 잠수함 탑이죠. 탑티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핵잠수함 들어가는 소형 원자는 가장 컴팩트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또 핵잠수함용으로 만들어도 그거를 쇄빙선이라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수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방산 수출 및 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은 2016년 북극성 1호 발사 이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때 바로 저 TV 인터뷰에 나가서 핵잠수함은 북 SLB 막 유일한 필수다. 저 군대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여야 정의 반대 없이 이렇게 공통으로 만들어야 되는 핵잠수함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뭐 이 해군 그거 왜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거 탱크 먼저 만들어라, 뭐 항공기 전투기부터 사라 이랬는데, 이거 하나만 딱 일치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참여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제 사업단을 만드는 것이 일시 중지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시작을 했어요. 부활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정확히 얘기 안 해줘요. 진도를 알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왜냐면 보안 대위비 사업으로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2016년에 처음으로 SLBM을 북한에 발사하고 2019년에 또 북극적 사명을 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과 닮았다 해가지고, 이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거기 가서 전략 교육할 때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전술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나라당에. 그래가지고 핵잠수함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은요?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첫째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가 키인데, 잠수함물이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수만 가지인데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수익성이 돼야 기업이 이제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장비 같은 경우는 사와야 돼요. 선진국으로부터. 예를 들면은 산소 발생기 이런 건 사와야 되는데, 그걸 사오려면 최종 사용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최종 사용자 어디다 쓸 거야 하면, 나 핵잠수함 만드는 데 쓰겠다 하면은, 아, 너희 핵잠수함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외비 사업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만 제한되면은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원자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소형으로 만들어서 뭐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코까지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 기술은 똑같고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함정 장비 연동시키냐, 이것이 문제인데, 잠수함 건조 및 원자로 제작 기술을 그래서 확보했는데, 핵추진 잠수함 들어가는 산소 발생기 이런 것들을 수입 제한을 풀으려면은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숨겨서는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고 비합리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핵잠수함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싼 거는 미국이나 뭐 OI급 잠수함이나 러시아의 뭐 타이푼급 그다음에 이런 것도 엄청 비싸거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잠수함. 그러니까 프랑스의 슈프랑급이나 영국의 아스투트급 이런 거를 비교하면은 돈이 한 거의 1조 6, 7천억? 이때 당시에 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슈프랑급, 아스투트급이 탑재 분양 이런 고려시 지금 물가로 하면은 척당 2조 4천억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비 책정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방비 한 해 57조잖아요.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서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의만 잘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반대론자는 뭐, 그 수십조 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엄청난 비싼 선진국 잠수함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간다, 우라늄. 우라늄이 이제 키인데, 우라늄은 일단 핵무기의 연료기 때문에 IAEA-NPT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이런 데 감시를 한다고. 그래서 협력을 구해야 돼요. IAEA 그 NPT는 거기서 강조하는 게 핵 폭발 장치나 기폭 장치를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핵무기. 그러나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해라. 보고하면은 내가 사찰 안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4년도에 추진할 때는 20% 미만으로 해가지고 IAEA들이 보고하겠다. IAEA 규정에 보면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 하면은 거기에 뭐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했었죠. 그리고 IAEA 20% 미만은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에서 사온 우라늄이라든지 미국에서 사온 도입한 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위배가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미 원자력 기술은 이제 우리가 자립했고 팔고 있으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축시설을 사와야 돼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좀 많이 사왔는데 지금은 뭐 프랑스에서 38%, 러시아에서 32%,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우라늄을 사온 비율이에요. 프랑스에서 38%, 러시아에서 32%, 영국에서 25%, 중국에서도 5% 정도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미국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뭐 크게 반대하지 않고 NPT, IAEA에서 반대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 미만으로 또 핵추진함 만들어요. 프랑스 시프랑크 공격핵잠은 5%, 루비급 공격핵잠은 한 7.5%. 이 정도 5%, 7.5% 정도 하면은 한 10년마다 핵 연료봉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되면은 배가 이제 오버홀 전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섹션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19.7%, 75% 이 정도 20% 미만으로 해도 그 정도 하면은 한 30년 만에 연료봉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요즘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핵무기를 만든다는 오해 없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한미 원자력협정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허용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사오는 기술이나 들여오는 기술이나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이나.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 우라늄을 많이 사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기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기 안보에도 필요하거든.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서 SLBM에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미국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회전방에서 막아주겠다. 그리고 공동 위협을 대처하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은 우리 행정명으로도 너네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외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미국에도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의 협력을 몇 번 구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그동안은 뭐 좀 타부시 하다가도 자기 거 해준다고 자기 걸로 해준다 했는데 타부시 하다가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2016년 쏜 이후에는 이거 너네 만들어도 뭐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원자로 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러나 지금 그것이 대위비 사업에 묶어졌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점이다. 자, 그럼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방안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있고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쉬쉬해서 갈 게 아니다. 특정 업체나 뭐 국가에 이런 데 맡겨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선진국에는 국책 사업을 했어요. 뭐 국무총리 산하에 기관을 둔다든지 최소한 장관 산하에 두어가지고 그걸 여러 부처가 뭐 과기부 뭐 산자부 다 협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술을 개발해서 파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국책 사업으로 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땅 짓고 헤엄치기, 원자로를 미국에서 사왔어요, 그냥.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협력하다가 협력을 안 해서 27, 8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개발하는데 낭비가 많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해군에 맡겨가지고 하다가 32년 걸렸다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국책 사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가기술 총결집에서 단기간에 개발했다고. 그런데 중국, 인도는 기술도 부족하고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아가지고 오래 걸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낭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느냐. 사실 2003년도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건설한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우리가 포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조영길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군 출신인데, 그 양반이, 그분이 이제, 해군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 비닉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냥. 대비 사업을 지정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됐었지. 그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대위 사업으로 지정했으면 괜찮은데,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거 뭐 나만 옛날에 2002년도 2000년대 때는 우라늄 농축도 하던데 너희들 그 지금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가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한번 들통났잖아요. 1983년도에 그게 다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색안경을 끼워 보는 거예요. IAEA는. 그래서 그거를 쉬쉬하고 사업단을 해체하고 그냥 원자로, 선박용 원자로만 지속적으로 응용 연구를 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소관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속적으로 원자로 연구 개발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최근에 들은 TV조선에서는 지금 뭐 우라늄 농축지 19.75%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만들고 있다. 이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무대왕 연구소에서 뭐 70메가와트짜리 핵추진 잠수함 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런 게 났기 때문에 이미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공무원들은 또 조선소나 국가원 이런 데 공무원들이잖아요. 군사합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책사업단 안 하고 공개적으로 안 하면 숨어서 하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거라. 네.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술력 총결집하고 안정적인 그 핵연료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 얘기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비닉 사업만 풀으면 된다. 비닉 사업은 장관이 결정하는 장관이 풀으면 돼요. 핵연료를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IAEA 보고하고 사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 시설의 제수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비핵 3원칙, 제주도 안 하겠다, 보유하지도 않겠다, 들여오지도 않겠다. 이 비핵 3원칙은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시설과 제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1987년 미일 원자력 지침 해제할 때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60억 불을 뭐 반대급부로 줬어요. 자동차 수입 규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철 시설 원자 뭐 농축 이런 거 할 때는 다 미국산을 쓰겠다 뭐 이런 게 가지고 한 5, 60억 불을 반대급부를 줬다고. 그리고 일본 그 수상 후쿠다 나카수네 수상이 미국 가서 엄청나게 로비를 했어요.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농축시설과 제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뭐 핵무기 만겠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미국의 핵잠수함, 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다 요코시가 전개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틀리죠.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일본 계속 공격하겠다고는 안 하잖아. 우리한테는 북한에서
전술핵 무기 만들어서 남한을 평정하겠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급하다고. 그래서 일본 최소한 일본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가 우람 농축 시설이나 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자, 핵추진 자신감 관련해서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서 이제 점증하는 북한 SLB의 위협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대일본 견제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가성비 가장 뛰어난 함정이라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IAEA 보고하고 이렇게 전홍축 우라늄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준처럼 농축 및 제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행되었을 것은 대외비 사업을 해제하고 국책사업돈으로 구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갈 수 있고 장기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특히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위협이 날로 고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공론화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러우 전쟁이 이제 올해 트럼프가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러우 전쟁 끝나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해서 우려하는 건 혹시 없을까요? 왜냐면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파병을 하고 했으니까 혈맹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또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오방도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적용되는데 전쟁 시의 오방이 평화 시도 오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을 속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러시아, 북한이 상호 니즈가 딱 맞은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기간 하면서 포탄 같은 게 엄청 필요하고 무기가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는 인프라가 좀 산업 인프라가 약하잖아요. 석유 에너지 팔아가지고 하는 나라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충당을 해주면서 파병까지 파병. 이건 파병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 국제사회 우려와 불식을 뭐 공격을 이렇게 다 커버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뭐 에너지 뭐 자원 없고 외교적으로는 자기 대등하게 가려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또 자기 국내 정치도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뭐 식량 원조도 받고 에너지 원조도 받고 군사 기술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충당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략이 있기 때문에 15,000명 인원을 파견했잖아요. 파병해가지고 뭐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손익계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15,000명 파병하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또 뭐 해줄 거야? 러시아는 아이고 우리도 소진했어. 자원 너무 소진해가지고 이제 능력이 없어서 좀 천천히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갈등이 표출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그동안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침범했다고. 북한은 같이 동참했으면 공동 정부만 아닌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서로 발뺌하고 서로 핑퐁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자, 북한에서 이제 김주애 이제 많이 내세웠었는데 김정은이 김주애 내세운 이유는 뭐고 김주애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주애 내세웠을 때 그거를 뭐 후계자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가 북한은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의 고위급에서 여성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선희하고 김여정? 이 정도인데 그런 국가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시각이 팽배했고 김주애는 또 너무 어리다. 어린 사람이 지금도 섭정 정치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했는데 화성 17형 쏠 때부터 등장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어이 저거 진짜 후계자 하는 거 아니야? 이 심증이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백두혈통. 근데 이게 4대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김정일이도 사실 조기에 세습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일이도. 아버지 1974년도에 후계자다 해가지고 1994년도에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후계자를 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뭐 김일정이 갈등 때문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 데리고 다니고 뭐 흰옷 입혀가지고 같이 다니고 다니는 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거 아주 뭐 독재자가 아니다 뭐 여성 우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은 또 다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백두혈통이 가장 그 후계를 세속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김주희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뭐 보도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던데, 뭐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뭐 아들이 첫째고 두 번째가 김주희고 세 번째가 뭐 또 있다는 얘기 들리고, 그게 다 틀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종합해보면. 근데 김주혜가 두 번째인데 나름 똑똑한 모양이죠. 그럼 김정일이도 김정남이 큰아들 안 시키고 셋째 아들 시켰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걸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베일에 쌓인 나라라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보도하는 거 보면 김주혜 혼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시 김정은 죽고 나면 김주희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니까 김여정이 집권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의 그 뚱뚱한 모습 보고 고도 비만을 보고 저거 오래 견디겠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 견뎠잖아요. 뭐 거의 뭐 안 나타날 때는 아파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하고, 많은 그 지도층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유고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김주혜가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계속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선전부장도 하고 한 김여정이가 섭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요. 김여정이는 이미 다 파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 쭉 보고 이제 그 순위부들 또 숙청하고 자기 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섭정하지 않을까. 북한이 통일과 근데 민족 개념도 지우고 있다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한 거, 통일 개념을 없앤 거, 통일이란 말 없앤 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결코 적화 통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건 뭐 공동체, 남북공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없앤 거는 진짜 민족의 적이지, 민족의 적. 근데 그거는 사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원했던 거는 핵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어 놓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대외적으로 좀 우리가 살아나가게 활로를 개척하겠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핵 미사일 완성하면은 경제를 살려주겠다 했잖아요. 그게 안 됐잖아. 그리고 2번이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했는데 또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런 와중에서 국민들은 핵 미사일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서, 그런데 뭐냐? 이런 의견이 막 여론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요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를 잠재우기 위해서 완전 차단하는 거죠. 정보 차단. 그 다음에 남한이라는 나라를 주적으로 만들면서 뭉치게 하는 거. 이런 고도의 통치 기술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걸로 완전히 민족까지 완전히 배반하고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근데 평화 통일이 아닌 무력 통일 가능성 남겨준 이유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대동 단결을 항상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적이 있을 때하고 적이 없을 때하고 천지 차이거든.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위기의식은 단결한다고. 근데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동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 배격법 해가 만들어가지고 숙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적이 없으면은 유사이래로 모든 지도자, 악독한 지도자들은 다 내부 불안을 외치로 다스렸어요. 외국을 침략한다든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불안하면은 적을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지금 남한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국지도발을 일으키는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핵도 옛날에는 방어적으로만 쓰겠다 했는데 지금은 법을 고쳐가지고 핵을 하시라도 쓸 수 있겠다.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 특히 남한은 전술핵, 큰 전략핵이 아니고 전술핵을 해가지고 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김정은이 또 남침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최근에 이제 훈련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군사시설 공격이 아니고 도심을 공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술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평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거대 계획을 세워서 남한을 자기들이 접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사상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아주 남침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분이에요, 명분. 남한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싸워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사람이 인민들이 긴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통치술이죠. 자, 전쟁 터지기 전에 나오는 그럼 신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전쟁 터지기 전에는 거의 다 알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감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공위성으로 포착하면은 병력도 이동하고, 전방 배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 감청하라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무리 암호화해도 대강 통신 양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병력 배치하고 무기 생산하는 속력.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 500만 벌 이상 탄약을 줬으면
탄약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 공장을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건 포착되죠, 이제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그 정찰 수단, 한미연합 정찰 자산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다 감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함정을 뭐 전진 배치한다든지 탱크나 뭐 자주포 이런 걸 전진 배치하든지 자주포 뭐 방사포 이런 걸 전진 배치하고 그런 거 훈련이 잦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옛날에는 뭐 초전 대응이라고 했어요. 군 생활할 때는 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으니까 초전에 기습 공격이 쉽지 않아요. 북한의 3대 전략 기습 전력 기습해서 공격하겠다. 그다음에 남북 전후방 동시 배합 전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속전속결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거의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뚫어지게 보고 지금 뭐 미사일 쏴가지고 날아가는 고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정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노려도 결코 쉽지 않다. 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 지도 벌써 뭐 4개월 정도 됐는데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한 일인지 많은 분들 걱정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한 행태로 볼 때는 반드시 올릴 것이다. 다 예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먼저 했잖아요. 먼저. 방위비 협상을 먼저 했어요. 12차를. 1년 8개월 전에 했다고. 네. 원래 1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025년 올해 말까지가 이제 11차 그 기간인데 올해 해가지고 내년부터 1조 5,192억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물가 상승률 고려가지고 8.3%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게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물가 상승률로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분 나빠했대요. 선거 캠페인 동안에 결심적으로 이제 지금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일기 때 한국의 방위비를 많이 못 올린 거다. 네. 응?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협상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결국 바이든 정부 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이 많았어요. 한국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응? 정말 머니머신 돈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그 지켜주냐? 이런 막 엄청 험한 말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익이 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휘부가 좀 공백 상태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그러지 진작 있었으면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트럼프는 뭐 법이고 뭐 나 필요 없잖아요. 전 정부 때 했다. 우리 지금 뭐 1조 5,192억이 올리고 내년부터 낸다. 그렇게 돼도 사실은 3조 6, 7천억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정비가 있거든. 토지세, 건물세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3조 5천억, 5, 6천억 낸단 말이에요. 매년. 그런 걸 고려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F-22, 그 다음에 B-52 이런 거,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거 오면 다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한다고 돈을. 그거는 사실상 자기들의 동북아 전략이 일어나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 한미 동맹이 있는 거는 사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필요 없다. 자기들의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를 논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분명히 방위 분담 올려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한미 동맹은 그럼 끝까지 갈까요?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이제 70년 넘게 잘 유지해 왔잖아요. 전 세계의 동맹이 평균이 9년 6개월을 해. 아니, 우리는 70년이 넘었으니까 53년에 했으니까 72년째 아니죠. 한국에서 피도 흘렸고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 한 2만 명 정도 그렇죠. 있고. 28,500명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미 동맹을 하면서 미국은 정말 안정되게 동맹을 유지해왔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북중러를 여기서 최전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회복했어요. 습득했고 그 다음에 동북아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을 태평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봉쇄 전략이. 근데 거기에 한국은 최선봉에 있거든. 동북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은 동북아 전략에서 코너스톤이라 있고 우리는 린치핀이라 있다고.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전략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태평양에 너무나 많은 자원도 있고 중국한테 넘겨주기 싫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많이 이익됐으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동북아 전략이 서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 핵무기 인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지 그럼 한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핵무기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70%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북한의 사정을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에요. 두 번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다 무산됐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회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정을 하면은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 자체 핵무장을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모들이 많이 참모들이 뭐 핵국가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뭐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럴 땐 P5만 지금 있는데 그런 전략을 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공식적으로 인정해보면 굉장히 난감해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자기들이 말을 실수한다 했을지라도 우리한테 핵을 허용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냐면은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핵 확장 억제를 철통같이 지켜주겠다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은 우리나라 6.25 때 37,000명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우리를 지키다가 믿어라. 그걸 안 믿고 자꾸 핵무장하겠다면은 한미 동맹이 균열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 핵 잠재력이라는 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다음 물질 이건데 물질을 가지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재처리 시설하고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본처럼 해달라. 일본은 뭐 비핵 3원칙 주장하는데 너희들 다 허용해놓고 우리는 왜 안 하냐. 우리는 하노이 회담 뭐 싱가포르 회담 우리가 솔직히 주도해 견인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올려야죠.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한 명만 죽어도 그냥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자기 병사들, 군인들 죽으면 28,500명을 쪽집게로 타격할 수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군은 안 다치고 한국만 다치겠어요. 그럼 미군이 다치면은 미군 군속이 다치거나 하면 자동지 개입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뭐가 꿀리냐. 경제력이 뭐 명목 GDP 뭐 100배 이상 차이 나고 GDP는 45배 차이 난다. 그다음 국방비는 우리가 20배 이상 더 많이 쓴다 하는데 왜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핵무장 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나 그거는 미군의 입장, 미군의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이런 관계, 이런 걸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주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실속을 차리고 여차하면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핵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핵무기 만들 때 그때 44년, 45년 만들 때 2년 8개월 걸렸대요. 그건 지금은 뭐 다 자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설계를 한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아닌데 준비하고 있고 잠재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으면서 못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 잠재 역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2025년 지금 5월 벌써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현재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위상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20년부터 세계 8위권 수출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서 꾸준하게 이제 8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효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특히 폴란드가 자기 무기를 다 이 재래식 무기를 소진하면서 우리 걸 사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폴란드가 우리 무기 수출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치하다 보니까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무기하고 성능은 대등한데 가격이 싸요. 신속하게 배달해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뭐 그 폴란드에 원하는 것보다 3개월인가 먼저 배달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무기를 선호하고 기술 이전도 잘해주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엄청나게 우리 세일즈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야 무기 너무 많이 저 한국 무기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막 우리 자금률을 60%가 올리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 무기 수출이 확 늘어났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도 되겠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 무기 수출 5대 강국으로 끌어가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면 다 또 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경쟁자를 다 물리치면서 하려면 기술 혁신, 그다음에 가격도 싸게 해야 되고 규모 경제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은 안 되고 항상 벽이 있으면은 우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방산 시장에도 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지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부가 설계하고 민관군이 협력해서 총력 노력한다면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는 5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적인 고립주의나 우선주의로 파병된 군인들 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K방산 수요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천주국이고 방산 수출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 우방국들 불안하니까 무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다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우방국 중에. 그래서 그러면 싸고 좋은 무기를 살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다는 게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관세 많이 매기고 이러면은 미국이 지금 장자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말빨도 안 먹혀 들어가요. 미국이 전제같이 하면 말빨이 안 먹혀 들어간다고. 분쟁도 자주 일어날 수 있고 큰형님 노릇을 못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세계 경찰 국가를 로마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자기들이 주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지. 주인같이 뭐 자기 것만 챙기고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주둔 미군을 빼버리면은 이제 독자 부장하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찬스죠. 자, 그럼 한국 방산 앞으로 10년 안에 탑5 방산 강국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방산 시장 전통 강자 독일, 프랑스, 한국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독일, 프랑스는 워낙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 무기가 품질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무기가 수출이 덜 됐어요. 자기 뭐 발등에 불이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2위로 올라갔다고, 수출국. 미국 다음에 2위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기술이 강국이잖아요. 근데 비싸, 일단 무기가.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그들과 차별화 전략을 세우면은 제가 볼 때는 독일과 프랑스를 곧 능가하지 않겠는가. 대등 또는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프랑스, 러시아,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의 그 무기 시장이 함정 쪽으로 와요. 지금 남사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그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은 대만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많은 나라에서 함정 쪽으로 지금 많이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정은 더 비싸잖아요. 건조 기간은 오래 걸리죠.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탱크, K9 자주포, 뭐 FA-50 공격기, 뭐 천무 이런 것들로 했지만은 이제 등치가 큰 함정 이런 것 되면은 프랑스, 독일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특성화를 해내야 돼요. 자, 그럼 교수님 어떻게 보면 방산 시장에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투자자는 아니신데 요즘에 어쨌든 방산주가 굉장히 뜨거운 건 아시잖아요. 대장주들이 있는데 이런 방산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교수님이 개인적인 의견에서 봤을 때 이 방산 섹터 앞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이제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이 가장 큰 변수인데, 미국이 우리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1차적으로 군함 MR로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조 함정으로 나갈 가능성도 많고, 건조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상선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미국 선적으로 가는 게 80척밖에 안 된대, 80척. 중국은 5,500척이고. 그리고 뭐 상선이 1% 미국적으로 가는 게 1%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급해요. 상선도 급하고 해빙선, LNG선도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함 쪽, 그 다음에 LNG 상선 이쪽으로 가면은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까지 공동 설계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선업 주가가 상한가에 있다 그러는데, 저는 지속되리라고 봐요. 그런 방면은 당분간 호재다. 저 오늘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 자주국방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와 그다음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군에 많이 의존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국제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미군이 없을 때 독자적으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주국방을 하면서 이제 국민 경제 활성화에서는 방산 수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양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잠수함 수출을 살려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건조해서 하면은 그 분야는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장 우리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물속에 숨겨서 핵 추진잠을 싣겠다는 건데, 그걸 하려면 반드시 핵 추진잠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고 돈도 있고 한데 우라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온 국민이 응원하면은 공개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서 우리나라 해군이 좀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 안보가 좀 더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문무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